안녕하세요. 나님 전문의 이재호입니다. 오늘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에서는 지난번 예고드린 바와 같이 습관성 유산의 치료, 그 중에서도 면역학적 원인으로 인한 습관성 유산의 치료와 기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신에서 면역으로 인한 유산은 도대체 왜 발생을 할까요? 임신에서의 면역은 스스로의 조직을 적이라고 인지해서 공격을 하는 자가 면역과 외부의 것을 적이라고 인지해서 공격하는 동종 면역 두 가지 기전이 모두가 다 관계하고 있습니다. 면역 체계란 적을 만나면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서 주인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지만 임신이라는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는 이 기전으로부터 공격을 덜 받는 예외를 만들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해서 배아는 엄마 몸이 인식하기로는 외부 물질이기 때문이죠. 배아 안에는 엄마의 유전자도 있지만 아빠의 유전자도 섞여 있기 때문에 모체는 이것을 이물질, 적으로 인식을 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때문에 공격을 덜 받는 예외 상황, 이것을 이뮨 톨러런스라고 하는데 면역 관용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면역 관용을 얼마만큼이나 자궁과 배아가 잘 이끌어내는지, 이것이 태아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한 원인이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기전으로 어떻게 면역으로 인해 유산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가설들이 존재합니다. 모체에 동반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던가, 혹은 자연살의 세포의 과도한 면역 반응이 있던가, T1, T2 세포의 비율 이상, 이들로부터 분비되는 배아 독성 물질의 축적,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고요. 사실 아직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면역 글로불린, 인트라리피드, 백혈구 면역요법 등이 치료제로 등장을 했고 사용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이들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어서 병원마다, 의사선생님마다 사용하는 용법, 권유되는 사항들이 약간씩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립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자료가 필요한 실정이고요. 이러한 확실한 치료 방침의 부재는 현재 난임 치료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 면역 질환, 특히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같은 상황은 습관성 유산에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진단이 필요하고 확실한 치료가 꼭 필요한 것으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피검사로 확진되는 이 증후군은 습관성 유산 검사에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많게는 20%의 습관성 유산자에게서 양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증후군은 루푸스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과 동시다발적으로 겹쳐서 나타나기도 하고, 사실 왜 생기는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개념 정립도 최근에서야 수립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항인지질 항체가 태반 쪽의 혈전을 많이 생성해서 태아를 돌연사시킨다를 알고 있는 것뿐이 아니라 착상 단계에서부터 임신 호르몬인 HCG 분비를 저해해서 모체의 면역 관용성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연구도 발표가 됐고요. 태아 영양막 발달까지 저해를 해서 전반적인 태반의 발달을 착상 시기서부터 방해한다는 것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넓은 범위의 문제가 발생하는 병이지만 우리 현재 치료는 그저 혈전,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헤파린 주사 투여 정도에만 그치고 있어서 사실 이게 효율적인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종 면역이든 자가 면역이든 발생 기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아직도 불완전하고요. 이 복잡한 기전 안에서 나는 고장을 현대의학이 완벽한 치료를 해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면역학적 문제로 유산이 되는 게 어떤 기전으로 도대체 되는 걸까요? 어떤 방식으로 발생을 할까요? 시험관을 하고 나서 배아이식뿐 아니라 다른 장기이식이라든지 잘못된 수혈 등의 이벤트로 이물질이 몸 안에 강제로 튀어냈을 때에는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몸의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되고 여러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격렬한 반응이 시작됩니다. 면역세포 입장에서는 원래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거지만 전쟁이 나면 주변의 파괴와 손상은 어쩔 수 없듯이요. 격렬한 면역 반응은 혈관벽 주변의 흉터와 상흔을
남깁니다. 손상받은 혈관벽을 치료하기 위해서 혈액 내에 혈소판과 혈액 응고인자들이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활성화된 응고인자들은 피떡을 생산합니다. 이런 작은 혈전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면역 반응이 크고 격렬할수록 응고체계가 더 많이 활성화되고요. 혈전의 생성이 더 커집니다. 급기야 혈관 전체가 막고 더 많은 수의 혈관들이 막히고, 이런 혈전들로 차단이 되면 태아로 가야 할 혈액의 양이 줄고요. 심하면 완전하게 차단이 됩니다. 이로 인해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이 끊기면 태아는 고립되고 유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연살의 세포, NK세포가 궁금합니다. 그것도 면역 체계 이상인가요? 습관성 유산의 치료에 대한 검사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한 번씩 다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살의 세포는 우리 몸 안에 흔하게 존재하는 면역세포 중에 하나예요. 림프구의 일종이며 각종 전기 골고루 퍼져서 1차 방어 체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연살의 세포, 이하 NK세포로 칭하겠습니다. 이것이 여성의 임신과 연관이 있음은 96년에 비어라는 사람 등에 의해서 처음에 기술이 됐고요. 착상의 실패와 깊은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당시엔 추정이 됐었습니다. 놀랍게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추정되고 논란만 지속되고 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03년에 미치우 등이 12% 이상의 분율로 NK세포가 있으면 습관성 유산에 연관이 있다라고 주장한 뒤로 이 분율 12% 이상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높으면 NK세포가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 기준이 널리는 사용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착상에 영향을 더 미칠 것 같은 자궁 안의 NK세포는 말초 혈액에서 채취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NK세포가 비례해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자궁 안의 NK세포가 말초에서 높던 낮던 모든 이에서 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는 연구도 있었고요. 여러 연구에서 이미 습관성 유산과는 자궁 안의 NK세포는 통계적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말초 혈액에서 통계적 연관성이 나타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또 어떻게 착상에 정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지 않다면 NK세포 면역 수치를 낮춰야 될까요? 면역 기능은 좀 높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당연한 얘기지만 면역 반응도는 높아서도 낮아서도 안 됩니다. 이 반응도는 정확하게 균형 잡힌 채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NK세포가 높고 자가 면역 반응이 심해서 높고 면역 반응이 증가가 돼 있다면 약을 써서 낮춰야 되고요. 반대로 낮춰져 있다면 약을 써서 다시 끌어올려 균형 잡힌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 하지만 면역이라는 것이 워낙 많은 요소들이 관여를 하고요. 복잡하게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인간의 노력으로 완벽한 조절은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본연의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 약간의 미미한 조절만 가능할 뿐 결국은 자연적 회복에 기대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미미하게나마 면역학적인 문제를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에는 베이비 아스피린의 투여, 소론도전과 같은 스테로이드, 인트라리피드, 면역 글로불린, 단인 클론 항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열거하지 않았지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치료들이 추천되고 사용되고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아직 온전하게 해결하는 단 한 가지 약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이 열거되고 또 중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약들을 중심으로 미국 생식의학회 가이드라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작년 2018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여러 가지 연구를 종합해서 의미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만 결국 근거가 강하다, 약하다 정도의 결론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스피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피린이 작동하는 기전은 혈소판의 활동을 억제하고 이로 인해서 생기는 혈전, 피딱지 등의 생김을 저해해서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는 것을 예방하는 겁니다. 제가 약을 설명할 때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한다고 설명하고 드리는데요. 혈관을 튼튼하게 한다고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보다는 혹시 면역세포 활성화로 덩달아 자극된 혈소판들이 피떡을 형성해서 막히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안 생기게 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2018년 미국 생식의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5개의 연구 중에 딱 1개만이 시험관 시술할 때 착상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를 했고요. 9개의 연구 중 딱 1개만이
임신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후 8개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물론 이는 모든 시험관을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고 습관성 유산을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 임신의 성공을 위해서 시험관 할 때 모두가 아스피린을 다 투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게 결론인 것이고요. 습관성 유산의 경우의 사용 시에는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스테로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과배란 시 난소의 반응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난포가 자라는 과정에 첨가가 되면 난포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약이 굉장히 저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대를 모았던 약이었습니다. 역시 아스피린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무조건적인 사용은 임신 성공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입니다. 또 습관성 유산과 같은 개별적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추가적인 연구와 자료가 보충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인트라리피드와 면역 글로불린은 NK세포의 작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NK세포 활동을 줄이기 위해서 자주 투여되는 약제입니다. 인트라리피드를 난자 채취 날에 투여해서 어느 정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임신율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던 연구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연구의 수가 많지가 않고요. 환자의 수가 비교적 적어서 강력한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면역글로불린 역시 면역을 억제하는 강력한 도구로 등장을 했고 많은 의사들이 애용하고 있는 약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역시 의외로 정식으로 시행된 무작위 대조 연구군은 2개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진행된 연구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전체 인구에게 일반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근거가 되기에는 미약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일 클론 항체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면역학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 정도만이 모두가 동의하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한 치료는 제각각인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방법을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일수록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조급하고 답답한 환자들을 교묘한 말로 속이는 상술이 판을 치는 법입니다. 안타깝고 급한 마음에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동원돼서 부작용만 겪는 일은 없도록 담당 선생님과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습관성 유산은 면역학적인 이유를 예방할 수 있는 약, 방법 없을까요? 너무 걱정이 되는데 내가 습관성 유산자인지 미리 알 수 있는 검사가 없을까요? 물론 임신 전부터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과 같이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음을 진단이 됐으면 미리 발견했다면 이를 참고해서 임신할 때 미리 헤파린 주사, 면역 억제 주사 등을 사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성 유산의 진단이 말해주듯이 임신과 유산이라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쳐야 진단을 할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미리 특정 검사를 해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진단 기준이 유산의 횟수가 아니라 이런 검사 수치의 특정 값 이상으로 지정이 됐겠죠. 이런 일을 겪을까봐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미리 알려져 있는 습관성 유산 검사를 땡겨다가 진행을 하고 게다가 여기서 여러 가지가 양성으로 측정이 된다 해도 여러 번의 유산의 경험 없이는 진단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검사 수치에 의존해서 여러 가지 습관성 유산의 치료를 진행해버리는 결정을 하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의 치료는 어쩌면 실제는 필요 없었을 치료를 괜한 본인의 불안감만을 근거로 진행해서 들어간 약들로 인해 겪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여러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 꼴이 돼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의사가 되면 환자에게 도움과 치료를 주기 앞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최고의 덕목은 do no harm, 해를 끼치지 말자입니다. 우리 의대생들은 이걸 제일 먼저 배우고 시작을 합니다. 불안감을 근거로 치료해서 부작용만 겪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선의를 가졌으되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되는 좋은 예입니다. 지금까지 면역학적 요인에 의한 습관성 유산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듯
각자 개인 검사 해석에 대한 결정, 댓글을 통한 개인 진료는 제가 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엔 여러분의 임신에 성공의 지름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내원하시는 분들께 최대한 도움과 위안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진료실에서 직접 뵙고 설명드리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따님으로 고생하시는 20만 부부들이 모두 부모가 되는 날까지 늘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님 전문의 이재호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는 꼭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